그래서 자네는 끝까지 계산기만 두드리겠다는 건가? 내 남편이 자네 친구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기어이 돈으로 바꿔 먹어야 시원하겠어?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뒤섞인 이해숙의 목소리가 한무철의 거대한 사무실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한무철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친구의 아내를 앞에 두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빼곡하게 들어찬 결제 서류의 한 귀퉁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해숙이라는 존재가 그녀가 쏟아내는 절규가 자신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혜숙 씨, 감정적인 호소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김대식 사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지분 문제, 채무 관계, 그리고 향후 경영권 방어까지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 지금 그게 귀에 들어올 것 같아? 사람이 죽어가. 한때는 자네와 한 이불 덮고 미래를 꿈꾸던 친구가 이제는 제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쓰러져 가고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 부탁조차 돈 문제로 치부하는 자네는 대체 누구야? 내가 알던 한무철은 어디로 간 거야? 이해숙의 울음 섞인 외침이 정적을 갈랐지만 한무철은 그저 서류철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무철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대운 빌딩의 첫 삽을 뜨던 날 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는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 죽었지요. 혜숙 씨,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의 감상에 젖어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칼날 같은 현실 인식과 승자의 논리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단단한 성벽과도 같은 남자의 마음을 자신의 눈물로는 단 한 뼘도 허물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무철은 더 이상 친구의 아내가 아닌 처리해야 할 리스크를 바라보는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날의 기억은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김대식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한무철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며 꿈을 키웠던 대운 빌딩의 옥상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김대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무철아. 나 6개월도 장담하기 어렵단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김대식은 애써 덤덤한 척 말을 꺼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무철은 손목시계를 슬쩍 내려다볼 뿐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김대식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괜한 고집도 많이 부리고 소리도 많이 질렀지. 특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 그냥 옛날처럼 말이야. 김대식의 눈동자가 희미한 기대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무철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식아,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 지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고 말이야. 뭐? 지금 뭐라고 했냐, 무철아. 세상은 냉정한 거다. 우정만 가지고 평생 버틸 수는 없어. 결국 회사는 남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갖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나는 그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뿐이다. 김대식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수십 년간 친구라 믿어왔던 한무철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얄팍한 미소는 그 어떤 폭언보다도 잔인하게 김대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죽음이 너한테는 기회라는 말이구나.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기보단 정리의 수순이라고 해두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한무철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대식은 그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병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가장 단단한 믿음의 기둥 하나가 눈앞에서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무철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배신감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또 다른 친구, 최규태가 남긴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무철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함이겠지. 우리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시절이 틀리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인정하고 싶어서다. 나는 대식이를 배신했고 너를 속였다. 돈에 눈이 멀어 우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다버렸다. 그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다. 무철아, 부디 너만이라도 대식이를 지켜다오. 그 녀석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있을 테니까. 한무철은 눈물 자국이 번진 편지의 구절들을 무미건조한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한때 천하 삼총사라 불리며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웃고 떠들던 시절의 약속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그 기억들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규태는 스스로 무너졌고 대식이도 이제 곧 쓰러질 테니 남는 건 나 한무철 뿐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고 승자의 권리다. 그는 편지를 가볍게 밀쳐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대운 빌딩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버려왔는지를 되새기며 한무철은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다고 가장 현명했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자기 주문과도 같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남편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내 이미자의 마음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오래전 자신을 사랑해주던 따뜻한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숫돌 같은 계산만이 채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자는 늦은 시간까지 서류에 파묻혀 있는 한무철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행복하신가요? 행복? 임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나는 지금 대운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행복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사치일 뿐이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하나요? 저는 요즘 당신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다고,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플 거라고. 그런데 여보, 정말 덜 아프신가요? 친구를 잃고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지키려는 그 자리가 정말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해주나요? 이미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 한무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플 시간에 계산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이 재산과 내가 이룬 결과물이야. 감정은 뜬구름처럼 사라지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당신은 그저 내가 이룬 것들을 편안히 누리면 되는 거요.
그 말을 끝으로 한무철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미자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돈과 성공이 사람을 어디까지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딸 김미진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밤이 되면 선망 증세와 함께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미진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반쯤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남편 허강식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진아, 너무 애쓰지 마. 자네까지 쓰러지면 아버님은 누가 돌보겠어.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아빠는 이렇게 아픈데 한무철 아저씨는 아예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최규태 아저씨는 후회만 가득한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렸어. 왜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떨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고. 김미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허강식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역시 한무철의 냉혹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장인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김대식의 물건을 정리하던 김미진은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해온 치킨집의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던 김미진의 손가락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식은 날의 수프. 조금은 촌스러운 이름의 레시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철이랑 크게 다투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날 홧김에 손님에게 내놓았던 수프. 그런데 다들 이 수프를 먹고는 속이 따뜻해진다며 좋아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인가 보다. 김미진은 그 문장을 읽고 끝내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향한 믿음과 온기를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이 얼어붙는 순간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얼려버렸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사람을 녹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얼리기만 했네요. 그날 이후 김미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에는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온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차갑게 외면한 사람들의 행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입니다. 김대식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오갔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을 친구 한무철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는 비서의 전원과 함께 두둑한 부의금 봉투만을 보내왔습니다. 이해숙은 그 돈 봉투를 보며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자리에 사람 대신 돈을 보내는 그 비정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붙잡으려 했는데 결국 사람은 당신의 손을 놓아버렸네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해숙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김미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겪은 이 모든 슬픔과 부당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믿었던 사람들의 빈자리를 제 가슴에 똑똑히 새겨둘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한무철은 곧바로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김대식이 운영하던 치킨집 자리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김대식 사장이 운영하던 상가는 대운 빌딩의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지만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냥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추모 분위기 때문에 임대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즉시 공실 처리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세요. 한무철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전해 들은 이미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꾸려 한무철의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선택해온 것들이 당신을 지켜줬다고 믿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두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세요. 다만 그렇게 살아남은 뒤에 당신의 곁에 누가 남아있을지, 누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될지는 그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앉은 식탁의 맞은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저 홀로 버틴 것일 뿐입니다. 이미자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한무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무철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복을 벗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김미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무철 사장님, 아저씨가 비우라고 지시했다는 그 가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아저씨가 숫자로만 계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의 가슴 식은 날의 수프를 끓일 겁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아저씨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아빠의 흔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저씨는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려 했지만 저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아빠의 삶을 증명할 겁니다. 김미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무철은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계산과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미진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아내 이미자의 눈빛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친구 김대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거대한 저택에서 한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규태의 편지에 적혀있던 마지막 구절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위에 세운 건물은 바람이 불면 울부짖는다. 지금까지 그는 울부짖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텅 빈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대운 빌딩의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은 그의 성공 신화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던 계산법이 이제는 스스로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정보다 돈을, 사람의 마음보다 숫자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친구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치고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텅 빈 성공이었고 그가 지불한 대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소중한 관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무철이라는 남자의 고독한 말로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